안녕하세요. 저희 안드로이드 2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2팀 팀원 최지용입니다. 저와 신유빈, 윤찬 님이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았고, 김지영, 하준수가 백엔드를 맡아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프로젝트 구조와 소개, 각 파티별 기술적 경험과 고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화면에서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하단의 플로팅 버튼을 눌러 제목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정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어 구분할 수 있고 라디오 버튼을 눌러 완료하며 사용자가 실패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플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일정에서는 다른 참가자의 일정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개발을 진행하며 아키텍처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데이터 레이어와 UI 레이어, 프로젝트 패키지를 구분하였고, 데이터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레이어 해당 데이터를 가공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 저장소 또한 각 동작에 의미를 두어 구분하였습니다. 네, 다음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이어서 발표할 안드로이드 2팀 신유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어플에는 FCM을 이용해 서버에서 알림을 보내는 기능과 알람 매니저를 이용한 푸시 알림이 모두 존재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친구 추가 아니면 다른 계획 공유 등의 알림은 서버에서 보내줍니다. 알림을 받을 경우 해당 알림과 관련된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노티피케이션 안에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티피케이션에 포함된 메시지는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될 경우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알림을 전달받으면 화면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한 다음 오른쪽에 데이터 페이로드에 타이틀, 바디, 인덱스라는 정보를 전달받아서 화면 이동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금 말한 FCM 말고 로컬에서도 알람 매니저를 이용해 알림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알람 매니저를 이용해서 푸시 알림을 처리한 거는 일정에 대한 종료 시간, 시작 시간, 그리고 출발 시간에 대한 알림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상태여도 푸시 알림을 받아서 해당 일정 실패를 방지하게 하고 싶어서 로컬에서 알림을 설정해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람 매니저를 이용해 알람을 설정하면서 시간 기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설정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경우들을 모두 고려해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로컬과 서버 모두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로직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복 일정인 경우에는 set in exact repeat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한 번의 설정으로 반복적인 푸시 알림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림을 설정할 때 알림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용도로 할 일의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반복하면 서버에서는 그 일정들을 복제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복제된 일정들의 아이디가 달라서 반복으로 설정한 알람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된 일정들의 반복과 알람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수정될 경우 해당 로직을 모두 로컬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로직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해당 기기에서도 일정에 대한 알림을 보여주어 사용자의 실패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플을 실행하면 해당 날짜로부터 3일치 알람을 서버에서 받아와 기존에 설정된 알람들을 업데이트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게 된 안드로이드 윤찬입니다. 음, 저희 일정 어플은 지도를 사용하여 도착과 시작 위치를 지정했는데 지도를 사용한 이유는 먼저 일정을 할 때
어디 어디 역까지 가기, 친구들과 몇 시까지 장소에 도착하는 일정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미리 사용하고 미리 소요 시간에 알림을 울린다면 좀 더 일정을 잘 지키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일정을 보고 다시 길찾기 어플을 켜고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를 없애기 위해 미리 길찾기 정보를 보게 되도록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저희는 국내 사용자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이렉션즈가 있어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다이렉션즈에서 현재는 자동차 길찾기 외 기능은 추후로 제공 예정이라 적혀 있어서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네이버 지도 앱으로 이동해주는 길찾기를 다른 경로 찾기 버튼을 만들어서 기능을 구현했고요. 나중에 다이렉션즈의 추후 기능이 나온다면 이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어, 지도를 구현하면서 고민했던 점으로는 일단 일정 상세 페이지에 지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 프레그먼트가 저희가 일정 상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도 검색하고 일정 상세 부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일정 상세의 지도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면 그 네이버 웹 객체를 받아오는 것보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이 먼저 발생하게 되어 레이트 인이 오류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맵 프래그먼트라는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지도 검색 부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그 데이터를 전달하여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구현으로는 위젯입니다. 일정 어플은 위젯이 있어야 일정들을 어플을 실행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 일정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위젯을 보시면 해당 이미지와 같이 오늘 날짜, 새로 고침 버튼, 그리고 오늘 날짜들의 정보를 받아오는 리스트 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위젯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위젯을 제가 많이 구현하지도 않았어서 어떻게 구현할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처음 배워보면서 느꼈던 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문서에서는 위젯 프로바이더, 리모트 뷰 서비스, 리모트 뷰 팩토리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리스트 뷰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적으로 위젯을 구현하고 싶으면은 위젯 프로바이더만 사용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리스트 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리모트 뷰 서비스를 전달해가지고 셋 리모트 어댑터와 셋 펜딩 인텐트 템플릿을 이용해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뷰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리모트 뷰 팩토리에 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리모트 뷰 팩토리에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클릭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단일 클릭을 하면 다시 위젯 프로바이더에 가가지고 온 리시브 함수가 실행이 되어 일정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드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위젯을 XML에 속성을 설정하고 그걸 이제 프로바이더랑 리시버를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로바이더 쪽인데 업데이트 함수 안에 인텐트를 생성하고 셋 리모트 어댑터를 등록하였으며 이벤트 클릭을 도와주는 토스트 펜딩 인텐트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올까 하다가 리모트 뷰 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라 필트를 이용하여 레파지토리를 인젝트하여 데이터를 받아왔으며 받아온 데이터를 리모트 뷰 팩토리에 전달해서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젯에서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이 일반 액티비티랑 방법이 달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위젯은 리모트 뷰스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현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셋 텍스트 뷰를 이용해서 일정 제목과 일정 마감 시간을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주요 기술 경험과 고민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이제 백엔드 파트 분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엔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 개발을 담당한 하준수입니다. 저희는 인프라 구성, 주요 기능 구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트러블 슈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서버를 구성할 때는 VPC가 무엇인지 몰라서 클래식 서버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VPC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수업을 계기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VPC 환경으로 구성할 경우 보안 그룹 및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방법 설정, 퍼블릭 및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분함으로써 더 안전한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구성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미리 정의한 엔진엑스 이미지, 네스트.js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퍼블릭 서브넷의 인스턴스에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네스트.js와 프라이빗 서브넷 내부에 있는 MySQL을 연결하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으로 도커를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좀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고 서버에서 실행했을 때 계속 오류가 나서 삭제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엔진엑스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던 걸로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 도커의 사용법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구성하고 개발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서버가 한 번에 100%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중에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배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진의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분들께 잠시 API 호출을 멈춰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됐지만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중단 배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습을 통해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참고로 이를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하나의 서브 인스턴스 안에서 도커 컴포즈 파일로 블루그린 두 개를 만들어서 올드 버전의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진행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엔진엑스가 로드 밸런서로서 새로운 배포를 진행할 때 원래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 컨테이너로 진입하도록 만들 계획이었으나 엔진엑스도 두 개를 만들게 돼서 엔진엑스가 알고 보니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의 서버 인스턴스 안에서 여러 컨테이너들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피드백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PM2의 클러스터 모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무중단 배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면 PM2는 기존 프로세스를 올드로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을 적용한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이 새 프로세스가 준비되면 내리 이벤트를 마스터 프로세스에게 보내고 마스터는 올드 프로세스에게 시그인트 신호를 보내 종료를 기다립니다. 만약 일정 시간 이내에 종료되지 않으면 시그킬로 강제 종료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에러 로그가 발생했을 때마다 직접 로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시간도 소요되고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PM2 슬랙을 이용하여 슬랙 채널에서 에러 로그 알림을 받도록 하여 오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백엔드 김지영입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에는 프로필 사진 업로드 기능이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어디에 저장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될 경우 만약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많아진다면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저장 공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 증가에 문제가 있었고 파일 I/O 작업의 증가로 인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의 응답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의 파일 서버를 두는 방법도 있지만 구현 시간을 고려하여 NCP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켓에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NCP의 공식 문서를 따라 구현을 하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경우 AWS SDK와 연동이 가능하여 생각보다 쉽게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의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타인이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한 사진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NCP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중 유의한 사진을 판독하는 서비스인 그린아이 서비스가 있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해 사진을 필터링하였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보면 친구 추가, 일정 공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푸시 알림이 있으면 사용자의 앱에 대한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가했습니다.
마침 안드로이드 팀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테스트 앱 배포를 하고 있었기에 같은 파이어베이스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FCM을 적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FCM 또한 이를 위한 SDK를 제공해 주어 구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푸시 알림 메서드를 이용하기 위해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앱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식 문서에는 단순히 액세스 키가 있는 제이슨 파일을 초기화할 때 파라미터로 넘겨준다고 쓰여 있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시도를 하여도 해당 메서드의 파라미터와 타입이 다르다는 예외가 발생하여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도 끝에 해당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았더니 변수에서 사용하는 네이밍 규칙이 달라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을 확인하여 사용법을 알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가로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할 경우와 하나의 기기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로그인할 경우에 푸시 알림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한 경우 마지막 로그인한 기기를 활성화된 기기로 판단하여 푸시 알림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기기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할 때 기기의 토큰을 받아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로그아웃할 때 기기의 토큰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